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시모와의 대립 끝에 파혼을 결정한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부터 시댁의 매운맛을 봐버려서 이건 아니다 싶어 갈라섰어요. 다들 파혼으로 끝낼 수 있어 천운이라고 했는데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제 운명이 좀 싫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던 얘기라서 지금은 티끌만큼의 속상함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의 일을 유쾌한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얘기거리로 떠들고 있거든요. 결혼 근처까지 갔다 와본 제 경험을 생각보다 궁금해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주변의 여자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그렇게 흥미있어 하고 있답니다. 사연 사이트를 알게 된 것도 동료 중 한 명이 제 이야기 같은 사연자들 많다고 소개를 해줘서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개 둘러봤는데 진짜로 저 같은 예비 신부들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제 사연이 싱겁게 느껴지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같은 고민을 했다는 동질감에 위안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연자들을 괴롭힌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속상하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못 구워 삶아서 안달일까요? 제게 찾아온 나쁜 사람은 어떤 유형이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떠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랑 예비 신랑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사이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9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었는데요. 대학생과 조교 사이로 시작된 저희 관계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 예비 신랑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제 졸업식 때 프로포즈를 해줬거든요. 프로포즈 때문에 저희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건 맞지만 일단 저는 그 청혼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급하게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예비 신랑한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했었어요. 제가 결혼을 고민했던 건 저희 집이 그리 막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예비 신랑 집도 넉넉한 게 아니었기에 서로 경제 활동에 좀 더 집중하고 나서 돈을 좀 모은 뒤에야 안정적인 여건으로 결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 의견에 예비 신랑이 좀 서운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제 뜻을 흔쾌히 따라주었어요. 저를 기특하게 봐주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의 지지하에 저는 대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예비 신랑은 제게 손수 간식이랑 도시락까지 사주면서 외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땐 행복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 심적으로 많이 피폐해진다는데 저는 예비 신랑 덕분에 의욕이 넘쳐났거든요. 그렇게 잘 지내던 저희 사이에도 한 번의 방지턱이 찾아왔었는데요. 원래 취업 준비 제대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간이 1년, 2년 정도는 걸리는데 취업 준비 기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예비 신랑이 외조하는 게 지쳤는지 한날 제게 갑자기 속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설마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일부러 미루는 건 아니지? 이번까지 넘어가면 벌써 3년째야.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가 나 40살 되겠어. 결혼은 30대에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아빠가 결혼 엄청 기다리기도 하고 만약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그런 말을 해. 나도 얼른 취업해서 빨리 돈 벌고 싶어. 결혼 자금 모아서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취업이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걸 어떡해. 나 진짜 서운하다. 오빠는 내가 일부러 결혼 미룰 사람처럼 보였어? 불안해서 그러지. 나한텐 너밖에 없는데 네가 결혼을 안 해주면 난 더 시간이 없단 말이야. 혹시라도 네가 질린다고 나 떠날까 봐서. 아빠 요즘 몸도 안 좋은데 내가 결혼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거든. 예비 신랑은 이런 식으로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불안감을 표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를 놓칠까봐 불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신뢰를 안 주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한눈 판 적 절대 없고 회식이 아니고선 사적인 술자리도 가진 적이 없어요. 회식도 예비 신랑한테 꼬박 알려주고 최대한 1차만 참석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 잠금도 안 해요.
예비 신랑이 한 번씩 제 폰을 볼 때도 저는 찔릴 게 없으니까 선뜻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다른 부분에선 저를 믿어주는 것 같은데 유독 제 취업은 참 못 기다리더라고요. 물론 예비 시부가 몸이 안 좋아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단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그런 식으로 준비도 없이 얼렁뚱땅 저지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돈을 모으면 결혼한다고 했더니 예비 신랑이 그때부터 저보다 제 취업에 더 심혈을 기울이더라고요. 한참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겨를도 없이 좋기만 했거든요. 그러나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나서부터는 예비 신랑을 만나면 만날수록 불안한 게 참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긴 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의사 표현도 많이 한다는 걸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저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아 보였어요. 다들 이런 걸 꼰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점까지 예비 신랑에게 고맙기만 했고 예비 신랑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갈수록 적극적이고 솔직해서 예비 신랑의 단점 부분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취업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데 예비 신랑이 자꾸 옆에서 한 소리씩 넣어주니까 그건 좀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그래도 다 날 위해서 조언해주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필요한 잔소리만 걸러서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비 신랑이 스트레스지만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결혼을 늦추는 제가 골칫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작 이런 문제로 헤어질 만큼 얕은 사이도 아니고 그저 둘 다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권태기가 올랑말랑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최대한 자비를 갖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신랑에게 고비가 닥쳐왔는데요.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예비 신랑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 자체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었던 부분은 예비 신랑이 예비 시부가 살아계실 때 결혼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제 고집 때문에 예비 신랑이 다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서 제가 혼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예비 시부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훨씬 더 번듯하고 자리 잡은 며느리감으로 당당하게 인사를 드리려고 했지 절대 이런 식으로 첫인사를 드리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날은 예비 신랑을 감히 위로하지도 못하고 옆에 묵묵히 있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부 장례식에 갔으니 당연히 준비 없이 예비 시모까지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랑 예비 신랑이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서 그렇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긴 했으니까 인사를 정중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마저 놓친다면 제가 예비 신랑 앞에서 더욱더 면목이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예비 시모 첫인상은 좀 퉁퉁한 편에 웃음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어두운 상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를 인사시켜주는데 경황이 없어 그런지 예비 시모가 정말 딱 제 인사만 받고 다른 사람들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이 부분은 경황이 없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제가 이해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장례를 돕고 예비 신랑의 상실감을 옆에서 다독여 주었죠. 제가 결혼을 미뤘다는 건 예비 시댁에서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예비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다고 언질은 해놨다는 걸 제게 말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예비 시부가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상의 확실한 행동을 안 보여주니까 예비 시모도 저한테 서운한 점이 있었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땐 예비 시모가 제게 너무 냉담해서 그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집도 안 갔는데 벌써 시집살이를 당하는 기분이었달까? 안 좋게 시작해서 좋을 것 없을 테니 빈소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저는 나름 잘 보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예비 신랑의 관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던 건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예비 시부가 돌아가시고 홀로 있는 예비 시모가 걱정됐던 예비 신랑이 저와의 약속을 점차 줄이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물론 항상 저한테 양해는 구했습니다. 미안해. 아직은 엄마 혼자 못 둬서 오늘도 못 만날 것 같다. 네가 이해 좀 해줘. 형제도 나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엄마 돌봐야 돼.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집에 혼자 있는 게 싫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혼자 있으면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한다네요. 그 때문에 예비 시모가 걱정되었던 예비 신랑은 원래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짐을 싸들고 예비 시댁에서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저 같아도 엄마가 아빠를 잃고 홀로 슬퍼만 하고 있다면 다른 사적인 약속 못 잡을 것 같긴 했어요. 자식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걱정하는 예비 신랑의 마음도 충분히 공감되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비 신랑과 아예 만남을 끊은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가 취업 준비를 해야 해서 원래도 잘 못 만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못 만나게 되니까 아예 안 보는 것과 같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할 사이가 맞나? 싶기도 했어요. 오히려 예비 신랑이 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 같으니까 취업 준비도 더 안 되었어요. 자꾸만 저도 모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예비 신랑의 상황이 상황인지라 계속 만남을 고집할 수도 없고 조를 수는 더더욱 없어서 한없이 이해만 해주었는데요. 한 번씩 연락을 하면 예비 신랑은 늘 같은 말만 했어요. 예비 시모 얘기를 꺼내면서 출퇴근 말고는 시간을 내기가 곤란하다고 말이죠. 못 만나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더 신경 쓰였던 건 예비 신랑도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 보였다는 겁니다. 예비 시모야 당연히 반평생 함께한 배우자를 보냈으니 힘들겠죠. 근데 그건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만 보필하느라 정작 자기 슬픔은 감추고만 있는 것 같아서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화나 메신저로 위로하는 것밖엔 없었어요. 결혼할 사람이고 인연으로 묶일 집안이기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직은 저랑 상관없는 집이기 때문에 저는 제 할 일이 우선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만나자는 말은 더더욱 안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2개월 정도 강제로 못 만났습니다. 예비 시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가 항상 먼저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어느 날 웬일로 오래간만에 예비 신랑한테서 먼저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예비 신랑의 의도를 전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때야말로 제가 사연을 쓰기 시작한 이유의 근원이기도 한 부분이네요.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나도 엄마가 더 안 좋아져서 연락 따로 못했어. 우리 얼굴 못 본 지도 오래됐다. 이러다가 결혼 못하게 될까봐 갑자기 걱정이야. 취업 준비는 잘 돼가?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야. 어머님 더 안 좋아지셔서 어떡해? 오빠 혼자 보필하는 것도 많이 힘들겠다. 오빠 쉬지도 못하지? 일할 때는 또 어머님 혼자 두고 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 도움이 못 돼줘서 미안해. 웬만하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진짜 힘들어서 차마 그 말은 못하겠다. 그보다 우리 결혼이 더 걱정이지 않니? 이대로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질 것 같아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 내가 따로 시간 내서 밖에는 못 나가니까 네가 우리 집에 오는 게 어때? 엄마는 방에서 꿈쩍 안 해서 불편한 건 없을 거야. 처음 예비 신랑의 제안을 들었을 땐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시모한테 인사를 정식으로 올리지도 못했고 장례식장 때 나타나는 바람에 도리어 이미지만 안 좋게 찍힌 것 같은데 예비 시댁으로 오라니요. 다른 것보다 예비 시모의 존재가 마음에 걸려서 선뜻 예비 신랑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가도 예비 신랑이 혼자서 많이 고생하는 게 느껴져서 마음이 쓰이긴 했어요. 또 예비 신랑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제가 가주지 않는 이상 결혼은커녕 이대로 헤어질 게 뻔해 보였는데 그때는 작별이란 거 염두에 두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예비 시댁으로 가는 걸 수긍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랑 예비 신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 시댁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비 시모는 여전히 상실감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도 그저 누워서 일어나질 않으시고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비타민처럼 밝게 행동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긴 했지만 다시 올바르게 맞춰 끼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련하게 왜 그랬냐고 눈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만큼 예비 신랑을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모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할 때마다 사력을 다했어요. 제 의지로 손수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주면서 예비 시모의 살림 걱정이라도 덜어주려고 했습니다. 예비 신랑 또한 저를 도와 같이 청소하고 빨래도 하면서 집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두세 달이 지날 때였어요. 제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예비 시모도 방에서 나와 집안을 활보하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도 말수랑 웃음이 많아졌어요. 제가 바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 둘의 변화를 기뻐해야 마땅한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그 둘만 신경 쓰느라 저를 돌아보지 못했다는 걸 망각했어요. 생기를 찾은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과는 반대로 저는 기력이 점점 쇠해갔다고 해야 될까요?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기운에 빨리면 컨디션이 급격하게 고갈되는 느낌이야. 어찌 보면 당연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예비 시댁에 가서 그들의 기분을 띄워주려고 온갖 기운을 다 쏟았고 집안 살림까지 봉사를 자처했으니까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제가 좋아서 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둘을 원망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부분에 있었어요. 둘이 기운 없어서 다 죽어 있을 때는 저절로 돕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두 사람이 살아났을 땐 굳이 제가 더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둘이 기운 차릴수록 저의 봉사 정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비 시모 태도가 그러했습니다. 도와줘서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말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 걸 바라고 도와드리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저를 호구로 보라고 한 짓들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직 시모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서 딱 그만큼만 예비 시댁에 도움이 되려고 했던 건데 당황스럽게도 예비 시모가 저를 보는 눈빛에 이미 며느리를 대하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예비 시모가 저한테 당연하게 바라는 태도를 믿을 수가 없어서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예비 시댁 갈 때마다 그런 기분을 느꼈다면 제 촉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이 활력을 찾고 나서부터는 예비 시댁 가는 걸음이 무거워졌고 나중에는 끝내 가기 싫은 마음까지 생겼을 때 저는 예비 신랑에게 결혼 전까진 오늘이 시댁 방문 마지막일 거라고 말하려 했어요. 물론 그날 신경을 기울여 예비 시모 태도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려고도 마음먹었죠. 지난번에 구석구석 먼지가 그대로더라. 오늘은 안쪽 방까지 신경 써서 닦아놔라. 그리고 집에서 원래 그렇게 간을 짜게 하니?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몸 믿고 멀쩡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달라. 우리 아들도 이제 곧 40이라서 그리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앞으로 나한테 하나하나 검사받아서 상에 올리도록 해라. 예비시댁 집 평수가 38평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닥을 닦아준 건 맞지만 그건 예비 시모가 시름시름 앓아서 못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예비 시모는 훨씬 어린 우리 엄마보다도 건강해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당연하게 걸레를 던져주니까 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기껏 음식해서 바쳤더니 사람 정성은 모른 채 하며 요리 못한다고 트집 잡는 것도 기분이 나빴어요. 예비 시모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그 순간에 확신했던 저는 예비 시댁 방문을 마지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그날로써 종결지어야겠다고 결심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비 신랑은 제 결심에 쐐기라도 박듯 얄미운 소리를 했는데 아주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 미리 며느리 연습해두면 좋잖아. 나는 어른한테 잘하는 여자가 좋더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어른한테 잘하면 더 사랑스럽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천사 같은 여자친구가 왔는지 몰라. 그동안 자기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 예비 신랑이 저더러 자기 엄마한테 잘하라고 살살 구슬리는데 제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의 의도가 확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예비 신랑이 좋아서 그저 맞춰주고 싶기만 했다면 그 뒤부터는 그저 자기 사용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어요. 저는 신부 수업을 받으러 예비 시댁을 다녔던 게 아닙니다. 예비 신랑을 위로하고 싶었고 예비 신부가 될 사람으로서 배우자가 보고 싶었을 뿐이었고 예비 시모가 울적하게 괴로워하는 것이 속상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런 저의 호의는 결코 노동이 아니었다는데 제 진심이 그들에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원래 남의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못된 사람들이었겠죠. 어쨌든 제 입장에선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봤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도움 준 사람에게 호구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명백히 잘못한 건 남의 호의를 쉽게 보는 상대방의 저급한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의 하나 구분 못하고 사람을 막 대하는 인간들과는 인연을 만들지 않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저는 예비 시모에게 받은 걸레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나와서 겉옷을 챙겼어요. 그리곤 제 행동을 알 수 없는 눈으로 보고 있는 예비 시모에게 똑똑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거 아니고 오빠 여자친구로 놀러 온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랑 오빠가 기운 없어 보여서 베풀어 준 거지 이 집에 잡일하러 들락거린 거 아닙니다. 집안일 원래 다 어머니 일이잖아요. 보니까 두 손 두 발 멀쩡하시고 남일 간섭하는 것 보니 정신 상태도 멀쩡하신 것 같은데 제 일 아닌 걸 제가 계속할 순 없죠. 뭐야? 제 말하는 것 좀 봐라. 뭐가 어쩌고 어째? 어차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라면서 시엠이 될 사람한테 벌써부터 대들기나 하고 나중에 할 일 지금 연습하는 건데 이런 것도 못 견뎌서 어디 우리 아들 모실 그릇이나 되겠니? 모셔요? 저는 오빠랑 결혼을 하려고 한 거지 종살이 하려고 만난 거 아닌데요. 오빠는 아내가 아니라 집사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더 이 결혼 안 해야겠네요. 이렇게 개고생해서 연습해봤자 뭘 얻는데요. 어머님이랑 저 남자요? 노동에 대한 대가가 겨우 그 정도라면 제가 이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결혼 포기할게요. 저즉 건방진 애를 봤나. 지질이 일도 못하는 거 몇 날 며칠을 받아주면서 넘어갔더니 뭐라고? 취직도 못하는 백수 주제에 뭘 믿고 목소리를 높여?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처럼 수준 높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짝에 쓸모가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잘할 줄 알아야지. 쪽팔려서 누가 백수를 며느리로 받아주겠어? 역시 예비 시모는 저를 이미 며느리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 방금 예비 시모 말에 잠깐 반항을 했을 뿐인데 어마무시한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자마자 제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어떻게 지내게 될지가 불보듯 뻔하더라고요. 한시라도 빨리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말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예비 시모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삿대질을 하면서 요양한 년이라고 욕을 하던 시모가 숨을 헐떡거리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 앞에서는 예비 시모가 한 번씩 저렇게 약한 척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비 신랑이 제 앞을 막았는데요. 역시나 예비 시모한테 눈이 멀어있던 예비 신랑은 저의 잘못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무슨 짓이냐고, 왜 이러냐고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짓이긴 다신 이 집에 발 안 들이려고 대담하게 표현하는 짓이지. 막상 오빠랑 결혼놀이 비슷한 걸 해보니까 이 집에 들어왔다간 나만 산송장 될 것 같아서 결혼 안 하려고. 미리 체험해보길 잘했다.
몰랐으면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고 이혼녀 되고 죽을 때까지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을 텐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산송장 될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거냐? 우리 엄마, 아빠 보낸 지 겨우 3달 됐어. 사지 멀쩡하다고 정신까지 멀쩡하겠어? 어떻게 아픈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 이럴 거면 처음부터 간병하겠다고 돕지를 말던가. 오빠도 알고 있네. 난 이 집에 당연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도움을 준 사람이라는 거. 그냥 오빠랑 계속 안 보다가 헤어졌어야 했어. 대체 오빠한테 멀쩡한 사람 기준은 뭐야? 대체 어떻게 정신이 나가면 며느리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한테 뻔뻔스럽게 노동을 강요해? 오빠는 내가 오빠 엄마 손에 하인처럼 굴려지길 바랬어? 결혼을 하려면 나도 좋고 오빠도 좋아야지. 이건 오빠만 좋은 짓이잖아. 취업 준비로도 안 생기던 다크서클이 예비 시댁을 들락거리면서 생겼다고 예비 신랑한테 얼굴을 들이밀며 보여줬더니 예비 신랑이 당황해서 한 발자국 물러나더군요. 그런 예비 신랑에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한 뒤에 집을 나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그 어떤 대답을 하지도 않고 그날 하루 연락도 없었지만 저는 당연히 작별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이틀 뒤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문자 오는 것만 봤는데 저한테 눈 부릅뜨고 예비 시모 편들 때는 언제고 절절 매달리며 제발 만나자고 난리가 났더군요. 황당하게도 전화는 예비 시모한테서도 왔습니다. 예비 신랑이면 몰라 제가 예비 시모 연락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며느리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도 아니고 파혼을 한 이상 남일 뿐인걸요. 그래서 예비 시모 연락처는 아예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그러니 웃기게도 예비 신랑이 제 자취방을 찾아왔더라고요. 오밤중에 급히 문을 두드리길래 뭔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예비 신랑이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급하게 하는 말에 좀 당황했어요. 엄마가 약을 드셨어. 너 때문에 혈압까지 높아졌다고. 네가 그날 그렇게 나가서 엄마가 얼마나 열이 올랐는지 알아? 너만 아니었어도 엄마가 쓰러지는 일은 없었어. 당장 우리 엄마 책임져. 제가 뭘 했다고요? 며느리도 아닌 제가 그 집안일 내팽개치고서 박차고 나왔다고 뒷골이 당겨 넘어가더니 이걸 놀라 자빠져줘야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예비 신랑을 마주하니까 표정이 곱게 만들어지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무감하게 서 있기만 하자 예비 신랑은 제 멱살까지 잡고서 흔들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예비 신랑이 출근한 사이 약을 먹은 듯했고 예비 신랑이 퇴근하고 와서 쓰러져 있는 예비 시모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나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거니까 당장 같이 가자는 예비 신랑의 말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예비 신랑이 너무 울어서 2차 사고까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병원을 같이 갔고 병실에 누워 안정 취하고 있는 예비 시모를 보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이놈 하면서 못 가누는 몸을 움직여 잡히는 대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같이 병실 쓰는 주위 사람들이 저를 정말 썩을 년인 줄 알고 쳐다보더라고요. 그새 뭐라고 짓거려 놓았나 보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너 같은 건 우리 집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 며느리 노릇도 못 견딜 거면 뭐하러 내 아들이랑 붙어먹어? 싹 수 없게 어른 앞에다 걸레나 툭툭 던지고. 너 같은 며느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돈도 안 벌면서 우리 아들 등골 빼먹을 궁리만 했지? 내 착한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만만했냐?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베개나 칫솔, 쓰레기 뭐 이런 건 던지더라도 질량이 가벼워 제가 있는 거리까지 닿지는 않았는데요. 물이 반쯤 든 물통은 힘을 제대로 받아서 제 얼굴까지 날아왔습니다. 눈을 정통으로 맞았더니 그제야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를 말리면서 저더러 일단 밖에 나가 있으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처구니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환자들이랑 보호자들 생각해서 일단 밖으로 나갔어요. 눈 주위가 따끔거려 휴대폰으로 확인했더니 피부가 살짝 찢어진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짜증이 솟구쳤던 저는 속으로 삭히기만 하면서 간호사가 있는 카운터로 찾아갔어요. 몇 호실 보호자라는 걸 밝히고 따로 부탁을 해 가볍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치료해준 간호사가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이미 간호사들도 난동의 주인공이 예비 시모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내막까지는 차마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길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저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제가 잘못한 건 더더욱 없었기에 남의 귀로 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 상황과 제 입장을 따로 설명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까지 다들 미래의 며느리 될 사람들이다 보니까 대동단결해서 같이 화를 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슬쩍 말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 사실은 창피하고 웃긴 일이라고 봐요. 간호사가 하는 말이 예비시모가 약을 먹고 실려왔다고 진단이 되어 있다는데 그게 다 뻥이라고 하더라고요. 약 먹고 의식을 잃은 환자들은 특히나 시간이 더 금이고 위세척만 하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난리가 났었다는데요. 정작 수술을 진행하러 들어갔더니 예비시모 위가 너무 깨끗한 데다가 맥박은 물론 혈압까지 정상 수치라서 김이 팍 샜었다고 합니다. 수면 마취만 하고 잠만 자고 일어난 거래요. 의사가 예비시모더러 그만 퇴원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비시모가 계속 약 먹고 정신 잃었었다고 끝도 없이 고집 부려서 병실에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치료받으러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간호사들끼리 이미 예비시모 험담을 몰래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렇다고 환자인 예비시모에게 공직자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대신 다른 병실에 양해를 구해줄 테니 잠깐의 소란은 피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고는 했습니다. 저는 딱히 소란 피울 생각은 없었지만 간호사들이 용기와 기회를 주니까 잠시 가라앉던 분노가 다시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실을 돌아갔고 예비시모 침대 쪽에만 커튼이 쳐져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제게 욕을 할 것처럼 쳐다보던 주위 환자와 보호자들의 눈빛이 좀 달랐는데요. 일단은 저를 향한 태도가 유순해졌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커튼 가까이 다가가고 나서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커튼 안에서 예비시모와 예비신랑이 수상하게 속닥거리는 대화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자꾸 이러면 젊은 애 못 들여와. 내 나이 곧 40이야. 그나마 9살 차이인 제가 제일 젊은 며느리일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나중에 엄마 늙으면 며느리도 같이 늙을 건데 골골대는 며느리가 엄마 보필이나 제대로 할 것 같아? 지금 엄마 봐줄 젊은 사람으론 제가 딱이라니까. 조금만 맞춰줘봐, 응? 취업을 해야 결혼한다고 했다면서. 취업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제대로 확인해봐.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자기 손에 안 보고 남편 돈만 받으면서 속 편하게 살려고 한다던데. 걔도 너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여시 같은 꼴을 그냥 지켜보라고? 엄마 제발, 그건 나중에 진짜 며느리 돼서 잡으면 되잖아. 일단은 쟤를 우리 집에 들이는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이팔 청춘 아가씨가 어디 구하기 쉬운 줄 알아? 내 나이면 어디 하나는 골병난 아줌마거나 말 많은 아줌마들밖에 못 데려와. 나도 늙고 며느리도 늙으면 누가 엄마 보필하겠어? 결혼하면 엄마가 며느리를 구워 삼든 말든 내가 간섭 안 할게. 듣자 하니 예비신랑이 제게 접근했던 건 다 자기 부모님을 모실 체력 좋은 며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비 시부는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는 거였고 예비 시모만큼은 힘 많고 체력 좋은 며느리를 붙여서 요양시키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인사도 안 드린 저를 벌써부터 며느리 교육하려고 고나리질 했나 봐요. 커튼 앞에서 정확한 진상을 듣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지 뭘 보고 사랑했는지가 기억도 안 나더군요. 이미 예비 신랑에게 실망한 채였지만 그래도 좋았던 추억 정도는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었었는데
그날로써 저는 그를 완벽하게 끊어낼 명분이 생긴 셈이었어요. 오히려 깔끔하게 침 뱉어주고 돌아설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어깨를 톡톡 두들긴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같이 병실을 쓰고 있는 보호자들이더라고요. 다들 누군가의 시어머니 뻘 되는 연세들이었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의 며느리이기도 했던 아줌마들은 시모 입장보단 며느리 입장을 더 공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게 물통을 하나씩 건네준 이유도 본인들이 며느리로 지내면서 받았던 서름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말이 결혼하기도 전에 빵점인 저런 시댁은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고 냉수 먹고 속 차리게 찬물을 시원하게 뿌려주라 독려하더군요. 친히 뚜껑까지 따주는 친절함을 보이길래 그때 독특하고 따뜻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세상 며느리들은 말 안 해도 한편이라더니 그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 든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바로 커튼을 열었어요. 깜짝 놀라는 두 연놈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꼭 이렇게 사서 욕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깐. 여기 사람들이 당신들 냉수 먹고 정신 좀 차리라고 선물 주더라고요. 속부터 썩어 빠진 사람들이 겨우 냉수 한 바가지로 정신 차릴지는 모르겠는데 그쪽들이 쪽팔린 짓 하고 있단 건 알았으면 해서요. 저는 그대로 생수 하나랑 토마토 주스 하나를 나란히 들고 예비 시모 얼굴에 쳐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게 대들려는 예비 신랑 얼굴에 그 페트병 2개를 연달아 던져버렸어요. 페트병이 예비 신랑 치아에 부딪혀 튕겨 나가더군요. 입을 감싸막던 예비 신랑이 저를 죽일 듯 노렸습니다. 그 와중에 예비 시모는 손을 벌벌 떨면서 비명을 막 지르더라고요. 나 그쪽 집안에 기어 들어갈 생각 추호도 없거든요. 김칫국 좀 그만 마셔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똑똑해서 노망난 할망구한테 내 몸 바칠 사람 잘 없어요. 먼저 가신 남편분이 그렇게 그리우면 진짜 약 먹고 따라가 보지 그러셨어요. 약 먹은 척 쇼해서 진짜 아픈 분들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자리 차지하지 마시고요. 약 먹고 쇼하는 거라는 사실이 밝히니 병실안은 이제 대놓고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을 향해 쌍심지를 켜기 시작했어요. 아깐 잘 몰라서 저를 보는 눈이 많이 사나웠는데 이젠 그 눈들이 제 뒤를 든든하게 살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비 신랑이 화나서 저를 강제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다른 보호자들이 나서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들었고 손버릇까지 더러운 놈이라 욕하며 예비 신랑 등짝을 뚝까 패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당장 예비 신랑 소나기에서 떨어뜨려 주셨어요. 엄마뻘 되는 아줌마들의 공격에 예비 신랑이 당황해서 얻어 터지기만 했는데 아줌마들의 구타가 끝나자 황급히 자기 엄마 옆으로 도망쳐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엄마랑 똑같이 벌벌 떨면서 단체로 폭행죄 신고할 거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줌마들이 나서서 총각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런 건 효도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왕따 당하는 집밖엔 안 된다고 맞받아 쳐줬습니다. 아줌마들이랑 싸우고 있는 예비신랑 꼴이 좀 꼴사납고 웃기더라고요. 왜 다들 난리세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야, 너 대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간질한 거냐? 새파랗게 어린 년 기사회생 좀 시켜주려 했더니 감히 나 같은 복을 걷어차? 이 결혼 솔직히 내가 더 손해인 거 알지?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뚫린 입이라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짓거리는 것도 참 용기다. 귓구멍이 막힌 거냐 생각이 없는 거냐?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 기사회생은 내가 널 그렇게 만들어줬지. 주변에서 욕하는 거 무시하고 겨우 조교밖에 못하고 있는 거 만나줬더니 네가 뭔 복이라는 거냐? 학교에서 다들 너더러 뭘 했는지 알아? 자기가 교수라도 된 것처럼 설친다고 난리더라. 뭐? 이게 어디서 구라야? 그리고 조교라도 나 교수 인맥 장난 아니거든? 내가 교수님들한테 부탁하면 당장 1,000만 원도 빌릴 수 있어. 네가 백날 취업 준비하고 사회생활을 빙빙 돌아봐라.
나처럼 이런 황금 인맥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몰랐구나. 아는 후배가 말해주더라. 교수님들이 오빠 일손 느리다고 빠릿빠릿하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일 일임할 거래. 어떡하냐? 이제 나이도 많아서 새 직장 구하는 것도 딸릴 텐데. 할망구 보살필 사람 필요하면 이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서 직접 네 엄마 모셔봐. 혹시라도 며느리를 원하는 거면 그냥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나을걸? 예비신랑은 조교 자리가 바뀔 거라는 제 말에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예비시모가 대신에 제게 쌍욕을 날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예비시모한테도 부디 평생 기억하고 살라고 경고를 한마디 남겨주었어요. 아들이 못나서 며느리를 못 보는 게 아니라 그쪽이 지지리도 궁상이라서 며느리 얻을 팔자가 없는 거란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입원해서 보험사까지 피곤하게 하지 마시고 그만 집에 가세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는 반성은 하지 마셔요. 계속 성깔 더러우셔야 다른 아가씨들이 이 집에 시집 안 오죠. 예비 시모가 제 막말에 충격을 먹어 말을 버벅거렸는데 결국은 욕밖에 못하길래 그 욕에 보답하고자 옆에 있는 예비 신랑의 머리통을 대신 후려쳐줬습니다. 그러니 예비 시모가 욕을 뚝 그치더라고요. 그리곤 저는 그간 갖고 있던 모든 추억을 그 자리에 버리고 나왔어요. 예비 신랑이 뒤늦게라도 저를 쫓아나올 수 없었던 건 보호자분들이 붙잡아준 덕분이었습니다. 그대로 병원을 벗어난 저는 그 뒤로 자취방을 서둘러 내놓았고 친정집으로 가 지방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버렸더니 정말 예비신랑과는 더더욱 마주치는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예비신랑과 예비시모를 코빼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씩 서울에 가는데도 두 사람을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를 만났던 순간보다 잘 살고 있진 않을 거예요. 원래 못된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더 욕심과 고집이 강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하나같이 망조라고 봐요. 아마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는 기회나 행운을 스스로 뻥 차버리다가 생을 끝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그날이 그저 하나의 인생 경험으로만 남아있어요. 그 일 때문에 결혼에 실패하긴 했지만 그건 상대방의 문제였지 제가 결혼이 싫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저 지금 결혼 준비 중입니다. 과거와 달리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남자와 그런 시댁을 만나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존중을 받아보니까 과거에 그런 싹수 없는 집안에 안 갔길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 준비에 한창인 지금 갑자기 실패했던 과거 경험이 떠올라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이번에 만난 예비신랑 덕분에 저는 결혼이라고 다 불행한 거 아니고 시댁이라고 다 스트레스의 근원은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저도 직장이 있고 모은 돈이 있으니까 결혼 준비까지 완벽하게 마련되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역시 결혼 상대로 누구를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나만의 정년기를 맞춰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준비가 된 저에게 찾아와준 새 예비신랑과 앞으로 인생을 알차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앞길에 축복도 받을 겸 이렇게 사연을 올려보았네요. 제 사연도 언젠가 소개가 되겠죠? 수다 떨기 좋아하는 제가 얼굴 모르는 사람들과 소통이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하는 일마다 성공길로 한 발짝씩 나아가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